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고요. 헌재의 움직임 또한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새해 첫날인 어제 직무정지 상태인 박 대통령이 청와대 내 출입기자단과 긴급 신년 인사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할 것은 다 했다면서 이미 상당 부분 드러난 의혹들을 전면적으로 부인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두 분과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제 보셨어요? 1월 1일인데 바쁘셨을 텐데. 맞습니다. 보진 못하고 나중에 보도를. 예. 전문도 이게 늦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청와대에서 속기사가 이렇게 해서. 그걸 나중에도 이제 홍보수석실에서 정리를 해서 언론사에 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리 안 된 거 원문을 봤거든요. 그랬어요? 보다 너무 지쳤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화법이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너무 부족한 이런 식의 화법이 너무 많아서 내용을 읽기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여전히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언어 구사를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내용을 간단하게 보자면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큰 테마는 그런 것 같아요. 오해가 오해를 낳고 그걸 또 오보를 만들어서 결국 모든 걸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다. 이게 다 근거 없는 비방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큰 관심이었던 세월호 7시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처, 충분히 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미래설이다, 성형 의혹이다, 이런 것도 다 근거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도 누구를 봐줄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학의 블랙리스트는 전혀 아는 바 없다고 했고요. 비손진료 의혹에 대해서도 이상한 약을 쓴 적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가 처방하는 것이지 내가 그 약을 알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했고요.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무와 판단이 있는데 지인이 뭐라고 한다 그래서 그게 무슨 영향을 받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로 일관을 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그렇고요. 하나하나 이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양지열 변호사님 생각에는 왜 갑자기 말이죠. 신년 벽두부터 대통령이 그러한 기자간담회보다도 기자하고 팀미팅 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간에. 그렇죠. 형식 자체는 그렇게 좀 편안하게 소통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졌는데 일부 기자들에 따르면은 그나마도 4년 만에 처음 있는 모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자리마저도 이렇게까지 생각해 보시면 저 장소 자체를 대통령이 처음 갔던 데고 원래는 그 장소가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가서 연례 행사나 이런 거 하면 가족들도 초청해서 마시고 티하시고 이런 데인데 처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지적하신 것처럼 편한 자리가 결국엔 아니었고 제가 법조인으로서 보기에는 어제의 자리는 사실은 법적인 가이드라인, 법적인 의미는 전혀 없는 자리였어요. 그렇습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 부인했어요. 새로운 증거, 새로운 뭔가를 내놓은 게 없어요. 그냥 다 일관적으로 부인하면서 주장하면서 오보고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거고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사실 다투려고 하면 검찰 수사에서 다퉈야 되고 당장 내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안 나온다고 하시잖아요. 거기 나오셔서 해야 될 얘기들이 있을 텐데 거기는 막상 안 나오겠다고 하고 기자들 불러서 편집본에 자신의 모습만을 전달하는 건 이런 전형이죠. 아니 근데 그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재판을 준비한 거 아니에요? 재판을 준비했다는 시각으로 많이들 언론에서도 보시는데 그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게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요. 법원에서 판사들이 같이 판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주장을 듣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무슨 사실이 있었는지를 밝힌 다음에 같이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건데 어제는 새로운 사실에 관한 얘기가 없었잖아요. 전혀 다 부인이잖아요. 중소기업들 KD코퍼레이션이나 김용재 성형외과 원장 도와준 것도 그냥 좋은 데고 실력 있는 데인데 잘 못하고 있으니까 도와준 거다라는 건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그 많은 원장과 그 많은 중소기업에 하필이면 최순실과 인연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밝힌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이나 형사재판의 다른 현재 수석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준 거다. 아니요. 가이드라인 주려면 변호인 통해서 주면 됩니다. 저거는 명백하게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어떤 정치적 의도라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바로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이거는 내 지지자들이요. 좀 더 벌떡 일어나서 탄핵 반대를 좀 더 열심히 외쳐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의도나 마찬가지다. 친박단체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 잠깐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기도 했는데 오히려 이런 시간으로 보면은 원래 촛불 집회 하시는 분들보다 더 많은 인원이 나왔다고 느낄 만큼 광화문 일대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법적인 사실관계를 다퉈가지고 박 대통령한테 뭔가 이렇게 유리한 국면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제가 볼 때 거의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그 수많은 증언, 사실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한꺼번에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 대통령은 지금 마지막 기대할 것은 박 대통령을 지지해왔던 일종의 가치 어떤 신념으로서 박 대통령을 지지해온 분들한테 일종의 열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보이고요. 뭐 앞서 이제 박 대통령이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박 대통령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비틀었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러니까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그러니까 삼성하고 엘리엇 이러면서 얼버무리면서 얘기를 이제 박 대통령이 하기는 예. 했지만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얘기의 취지는 그거예요. 헤지펀드가 삼성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을 공격하려 했기 때문에 내가 순수한 의도에서 뭔가 도와주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자본시장의 기본적인 원리를 부정하는 거죠. 삼성 측 의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 말이 안 되는 게. 예, 아니, 대통령이 삼성 측에서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예, 삼성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헤지펀드 공격을 받는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국민연금을 동원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헤지펀드 위험에는 우리나라 어느 기업도 다 노출돼 있는 그 상황인데. 국민연금은 제 것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제 것도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까? 예. 네. 근데 국민들의 이렇게 노후 자금이 들어가 있는 데를 네. 동원해서 찬성하도록 했다. 엘리엇은 오히려 합병을 반대했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물산을 지배구조로 만들기 위한 일종의 네. 전략은 이재용 체제를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한 기업의 사주가 자기 지배구조하에 네. 계열사들을 흡수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걸 기업의 어떤 위기로 인식하고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재용을 도와라 이렇게 얘기한 것을 무슨 마치 헤지펀드가 도와가지고 글쎄 말입니다. 뭐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나선 것처럼 국민들이 다 알 하는 것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 사실관계를 예. 왜곡하는 그 거라고 변호사 볼수 이거 하나만 있습니다.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든단 말이죠. 어저께 그 반박을 하게 되면 현재 재판 과정에서 모든 걸 부인하면서 이 법리 다툼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재판의 결정 일자가 예.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보다 더 늦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좀 들더라고요. 어제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처음에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 대리인단들이 낸 답변서를 보면 그런 부분을 좀 계산한 것들이 보였습니다. 네. 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국회 법사위의 소추 과정에서 스스로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다투는데 대리인단의 생각과는 반대로 법무부에서 의견서를 냈죠. 법무부에서 네. 나온 의견서가 절차적인 부분에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했고 없다. 언론에서 이 부분은 약간 좀 크게 집중을 안 했습니다만 국회의 소추위원회들은 검찰에서의 그 입증을 책임과 같이 그렇게 엄격하게 할 수 없다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사재판에서 하는 것처럼 모든 증언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그러니까 서류가 아니라 증인들이 다 나와서 얘기를 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그 법무부 의견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헌재가 지금은 결정적으로 몇몇 사람들이 5월 10일까지 이번 10일까지 증인으로 채택을 해놨는데 그 증인들이 나와서 다 부인하거나 다 거부를 할 경우에는 네. 검찰에서 이미 검찰에서의 진술서를 가지고도 서류상의 재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부인하는 게 그다지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그 정유라 씨가 오늘 덴마크 현지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이 덴마크까지 가 있었습니까? 글쎄요, 저도 그래가지고 유럽인 노비자니까 막 다른 나라를 가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생겐 조약으로 다 이동이 가능한 곳인데요. 네. 제가 좀 궁금해서 어느 지역에서 붙잡혔나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네. 이 올보르시라고 하는 곳인가 아마 그런 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덴마크에서도 북쪽 꼭대기에 붙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북구의 파리라고 불리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그렇습니까? 가는 도시더라고요. 그 외곽에서 붙잡혔다고 하는데 일종의 신고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지 경찰이 가서 붙잡아놓고 보니까 이제 뭐 불법 체류자 시세다, 이제 여권이 말소돼 있는 뭐 이런 상황이다. 뭐 이렇게 돼서 이제 한국 경찰에 네. 통보를 한 상황인데요. 긴급 인도 구속 절차라고 하죠. 우리 저 적색습에 그 인터폴이 내렸을 네. 때 보통의 경우에 이제 모든 국가가 그런 건 아니지만 긴급 인도 구속을 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아마 덴마크도 그런 국가로 알고 있고요. 독일도 이제 그런 국가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럴 경우에 우리가 그쪽에서 한 72시간 동안 붙들고 있으면은 그 사이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 쪽으로 데리고 올 수도 있다. 아, 그래요? 이제 오늘 중으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어찌됐든 독일을 일단은 탈출하기 위해서 벗어났고 덴마크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뭘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네. 동행하는 남성이 뭐 3명 정도가 있었다. 아이가 이제 포함해서 3명인지 아닌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하여튼 조력자가 분명히 있어서
뭔가 어디론가 가고 몸을 잠적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 한국 추측이 검찰 됩니다. 말씀하시고 예. 있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그쪽에 상당히 오래 머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독일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도시가 덴마크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힌 데라고 합니다. 휴양 도시라 그러죠. 그런 데들을 지명 수배자들이 많이 찾아요. 왜? 관광객들이 많이 있고 살기 좋고 그러면 섞이니까. 그리고 살기 좋은 데라는 게 당연히 기본 시설이 다 잘 돼 있다는 얘기고 외지인들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눈에 덜 띄거든요. 아마 장기적으로 체류할 생각을 했었다가 어딘가 뭐 우리 교민의 신고든 아니면 혹은 지금 언론에서 추적을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의해서 잡힌 것 같은데 다만 생각보다 빨리 잡히다 보니까 글쎄 말이에요. 이게 적색수배 요청을 해놨는데 아직 적색수배가 안 된 거예요. 아, 발효가 안 됐어요. 아직. 그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 인도 청구를 해야 하는 그럼 거예요.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단 네.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외교부를 통해서 우리 법무부하고 덴마크 법무부를 통해서 그 중간에 외교부가 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오래 붙들어 달라. 그 사이에 우리가 필요한 서류들을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는 불법 체류만으로는 잡아놓을 수 있는 시간이 한 3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불법 체류 혐의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이제 굉장히 중대한 범죄다. 그리고 봐라 이렇게 인터폴에 우리가 수배 신청도 해놨다. 이런 부분을 빨리 호소를 하는 거죠. 네, 그럼 가능합니까? 그게? 이게 저 인터폴 중앙사무총국이 이제 파리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사무총국에 들어가서 예. 거기서 그 적색 수배를 뿌려줘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 과정이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색 수배를 우리는 요청을 했는데 예. 중앙사무총국에서 각국으로 뿌리는 절차, 뭐 심의를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닌데 그 절차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고요. 만약에 적색 수배가 됐었더라면 긴급 인도 구속이 되면서 바로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게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범죄는 인도조약 부분까지 얘기가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근데 외교 절차까지 그렇게 굳이 복잡하게 가지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터폴을 통하기만 하면 사실 그런 절차를 그냥 밟아도 되거든요. 자, 그 정윤아 씨가 만약에 국내에 송환된다면 양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 특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그럴 겁니다. 정유라 씨가 나이도 어리기도 하고 그 어머님 최순실이 모든 일을 주도했기 때문에 과정을 잘 알지 못할 거예요. 그렇겠죠. 다만 최순실이 했던 모든 혜택을 다 정유라고 보고 있었잖아요.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은 등재돼 있지만 본인이 왜 등재되는지도 모르겠으나 예. 다만 호텔부터 시작해서 탔던 말도 그랬고 자기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 최순실의 작품이었는데 예.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거죠. 특검에서 조사를 하는데 말은 몇 마리 탔어요. 3마리였습니다. 얼마짜리였어요? 최소한 승관 선수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 하나하나를 불어넣기 시작하는 순간에 본인은 그게 얼마나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누렸던 것들이니까 다 얘기를 할 겁니다. 할 네. 가능성이 높죠. 그런 것들이 결과를 확인하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또 지금은 특검은 어떻게 위에서부터 지금 뭐 청와대 연결고리에 대해서 삼성이 왜 네. 지원해주고 이런 건 나왔지만 결국 지원이 흘러들어간 건 다 정밀하지 않습니까? 양쪽 고리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더해서 최순실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이 된다라는 두 가지가 또 있는 거죠. 두 번째 포인트들을 국민들이 눈여겨보는 것 지금까지는 같더라고요. 예, 그 부분이 가장 큰데 말씀드린 앞부분도 저는 가볍지는 않다고 보는 거죠. 저는 굉장히 그 특검 수사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그래서 왜 입장인데요. 그러십니까? 왜냐하면은 그 최순실, 최태민 일가부터 그 최태민 씨부터 시작한 그 최태민 일가의 어떤 공통적인 특성이 네. 결혼도 많이 하고 성형도 많이 하고 굉장히 비밀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뭐 최순실 씨가 대포폰을 10대를 사용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런 사람이 가장 믿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기 외에 가족 외에 있는 사람 안 믿는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럼 정유라는 최소한 자기의 그 피부치로서 자기가 뭔가를 하는 거에서 가장 근접거리에서 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재산 뭐 도피 의혹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밀번호를 정유라는 알고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털어놓을까요, 같고. 근데? 근데 정유라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네. 건데 뭐 정유라 씨가 SNS에서 올린 글, 뭐 카톡에서 올린 거 이렇게 보면 네. 굉장히 이 좌충우돌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그래요? 통제가 잘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특검이 만약에 데려다 놓고 추궁을 하기 시작하면 예. 정유라가 이렇게 계획된 대로 말할 스타일 같아 보이진 않는다. 아무리 준비한다 하더라도 예. 이런 점이 있고 최순실 씨가 감옥에 있을 때 국회 청문위원들이 가가지고 만났을 때 정유라 얘기하니까 펑펑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냐 정유라냐고 물어보니까 정유라를 선택할 정도로 그렇게 애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정유라의 혐의를 가지고 최순실을 압박해 들어간다면 뭔가 좀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그렇겠네요.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지금 특검이 상당히 속도를 계속 박차가고 있는데요. 특히 그렇습니다. 삼성 합병 문제가 제일 지금 주시되고 있죠. 지금 예. 1호 구속했던 게 전 복지부 장관이었고 네. 문영권관리공단 이사장이었던 네. 문영표 네. 이사장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그 구속을 하게 됐을 경우에 심리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상황일 때 구속 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나온 증거들과 또 확인해야 될 것, 추궁해야 될 것들을 굉장히 속도를 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당장 네. 재소환을 했고 이제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가 두 사람이 같이 가장 키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네. 결국에는 어떻게 뭐 가정을 하고 있으면 특검이 기대하고 있는 이제 청와대에서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다는 부분들을 잡기 위한 추궁인데 네. 그런 정황들을 계속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한 번 이 사람한테 들은 얘기가 있고 이 사람한테 또 들은 얘기가 있고 두 개의 말을 비교하다 보면 또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강력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그다음 거죠. 결국 타겟은 이재용 부회장하고 박근혜 대통령 이 두 사람 아니겠어요? 확인 작업의 마무리는 결국 한쪽 축은 삼성이고 한쪽은 청와대인 거죠. 그렇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인 거죠. 그건 사실관계는 이미 다 나온 것 같아요. 고리로 엮느냐 못 엮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은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시를 받았다고 본인이 이제 지시를 내렸다고 합병에 찬성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안종범 전 수석의 경우에도 그 수첩에 적혀 있거든요. 박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이 작년 7월 25일 날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을 때 그런 발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재용 부회장이 그걸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 했는데 삼성에도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인가요? 박상진 사장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보고를 했다고 하는 그 진술을 해버렸습니다. 그분이 많은 걸 들어가서 얘기했다면서요? 네. 소문이 그렇게 나 있던데. 소문도 그렇고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이 확인된 부분이 있고 오늘 어떤 언론의 단독 보도로는 그날 독대 이후에 이재용 부회장이 갑자기 삼성 측에 와서 승마의 일을 빨리빨리 하도록 지시를 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래요. 이게 뭐냐면요. 삼성 입장에서는 강압을 받았다는 쪽으로 몰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부분들에서 네. 자백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상황이 정황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아예 부인은 못 하겠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반대쪽에서는 아니야 일방적인 건 아니었어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데서 이 퍼즐이 맞춰지는 거거든요. 김성환 평론가님 그 만약 특검에서 이 뇌물죄 부분을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 그러면 특검도 상당히 책임에 휘말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안고 없는 찐빵이죠. 그렇죠. 예, 그럼요. 지금까지 모든 수사의 어떤 타겟이 될 만한 부분이 물론 블랙리스트도 있지만 뇌물죄 의혹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앞서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그를 축으로 하는 삼성 합병 문제하고 그다음에 최순실과 관련돼서 정유라한테 말 지원한 부분, 박 대통령하고 거기서 엮이는 부분 이 두 개의 고리를 또 합쳐놓고 보면 뇌물죄 성립 여부가 판가름 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 삼성 합병 문제가 최순실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삼성 합병이 됐다. 이런 논리적인 정합성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지금 특검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양 변호사님, 지금 이제 특검은 또 국민이 주시하는 것이 청와대 대통령 대면 조사하고 압수수색 문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특검도 그 부분에서는 참 쉽게 결론을 못 내리는 것 같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는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 같은 경우도 핀셋을 들여다시 정확한 부분을 집어낸다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다가 굳이 또 뭐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까지 뭐 부담이 저도 좀 가는 모양인데?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제 워낙 청와대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그렇다고 물리적인 충돌까지 불사해 가면서 또 수사를 하기에는 여론이라고 하는 게 또 완전히 또 특검의 편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들어서 오늘 이제 처음 얘기했던 그런 박 대통령의 신년 간담회 같은 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배려 내지는 생각한 계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얼마나 물증 정말 거부 못할 만한 뭔가가 나올 수 있느냐에 달려있죠. 특검도 의지도 의지지만. 그러니까 특검은요. 제가 볼 때는 청와대하고 박 대통령이 협조 안 할 거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 확실하게 엮을 만한 증거 또 그런 논리적인 어떤 그 정합성이 딱 떨어질 때까지 지금 최대한 그 주변과 그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을 진술을 만들어내고 또 증거를 찾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앞서 핀셋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서 탁 찍어서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가거나 박 대통령의 진술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 평론가님 뭐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지금 이제 결국 올해 들어와서 제일 중요한 변수가 개헌 국면인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아침도 언론 다 개헌 관련 또 대선 관련 여론조사 했던데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새해 들어서 결국 이제 대선 국면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네. 있는데요. 저는 개헌은 여전히 그 대선 전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네. 생각하는 쪽인데요. 결국 개헌을 고리로 어떻게 권력을 나눌 것인가를 지금 국회의원들이 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졌던 권력을 나눴을 경우에 누가 더 나누면 많이 가지면 좋겠는가.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정치적 정략적인 냄새가 많이 풍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어찌됐든 권력은 누가 혼자 갖든 나누든 간에 서로 정치적인 의미에서 가지려고 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정치 세력들이 이합 집산을 계속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한 가지 정도는 그래도 유의미한 어떤 여론조사 결과 4년 중임제가 생각보다 많다. 근데 그걸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어쨌건 우리는 대통령제를 아직은 원한다, 국민들이. 네. 국회의원들보다는 대통령이 그나마 낫다. 두 번째, 기간이 너무 긴데 5년만을 하기를. 기간이 너무 긴데 혹시라도 일 잘 못하는 대통령 빨리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잘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게 4년 중임제의 의미인데 요거를 잘 정치권이 수용해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가 아마 대선에서 지지를 얻는 방법도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지켜봐야겠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한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